중세 회의주의 C. 중세의 철학은 초기에는 교부들에 의한 플라토니 절대주의적 성향이 짙었다면 후기에는 보편 논쟁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적 관점이 수용되었다. 종교와 교회의 권위가 중세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도 철학적 논쟁이 계속된 것이다. 하지만 철학적 논쟁들 속에 회의주의는 없었다. 왜냐하면 회의주의가 진리의 이심과 거부를 의미한다고 할 때 중세의 진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신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회의주의자는 이름을 알리기도 전에 불타 죽었다. 그나마 중세 초기에는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한 교육기관이 어떤 아카데메이아에서 회의주의적 철학이 명맥을 유지했다. 그들은 진리는 발견되지 않고 다만 탐구될 뿐이라고 회의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중세의 전체 기간 동안에는 교회의 권위 때문에 유럽에서 회의주의가 등장하기 어려웠다.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컸던 유럽 지역과는 달리 이슬람 치하의 스페인에서는 합리주의를 거부하는 회의주의가 등장하기도 했다. 알-가잘리 등이 이슬람 신학자들이나 유다 하-레비 등이 유대 신학자들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권위적인 측면에서의 학문과 종교를 거부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거대한 유일신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심도 있는 회의주의를 전개하지는 못했다. 중세 철학 전체를 정리해보자. 중세는 유일신 중심의 절대주의 시대였다. 그리고 여기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 플라톤의 절대주의였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가 보편 논쟁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보편 논쟁은 보편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중세 최대의 논쟁이었다. 보편이 실제한다는 실제로는 플라톤이 절대주의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찾았고 보편은 실제하지 않고 다만 언어일 뿐이라는 유명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보편 논쟁을 종합한 인물이 아벨라르였다. 그는 보편을 관념적인 개념으로 정리함으로써 실제론과 유명론이 논쟁을 마무리했다. 중세 철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대 철학,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니체. 중세 신중심의 시대가 지나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성 중심의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역사 파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질적 권력을 획득한 시민 계급의 부상과 관련된다. 그들은 왕이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신 대신 인간이 중심인 이성의 시대를 열었다. 이제는 진리의 대상이 종교에서 이성으로 넘어온 것이다. 하지만 진리의 대상이 변경된 것과는 달리 진리에 대한 입장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중세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싸움이 보편 논쟁에서 실제론과 유명론에 있었다면 근대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는 합리론과 경험론이 논쟁으로 변형된다. 우선 합리론은 실제론과 유사한데 그것은 진리의 속성에 대한 태도에서 기반한다. 실제로는 개별적인 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보편이 중요하며 그 보편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견해였다. 합리론도 이와 유사하게 개별적으로 관찰되는 개체보다는 변하지 않는 수학적이고 관념적인 이성을 중요시했다. 실제론과 합리론은 진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어딘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닮았다. 중세 유명론과 근대 경험론 역시 유사하다. 유명론은 보편이 존재하지 않고 허구적인 단어일 뿐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개체라는 입장이었다. 경험론 역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개체를 관찰하고 탐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궁극적 근원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 운동하는 개체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아무래도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현상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말이다. 철학이라는 분야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부 내용만 조금씩 바뀔 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절대적이고 본질적이며 현실에 없는 무언가의 질서를 찾으려는 이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꼴보기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것들을 중요시하는 현실적인 사람인가? 근대 사람들이 견지했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본 후 자신은 어떤 견해를 지지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근대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알아보자. 합리론과 경험론은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그 답변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그런데 이처럼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는 분야를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잠시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 근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자. 존재론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면 인식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P와 Q는 지금 외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외계인이 진짜 있을까? 그럼 있지. 지금 P와 Q의 대화는 존재론적인 대화다. 존재론은 특정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논하는 분야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 있다. 존재론은 뭐뭐이 있는가? 뭐뭇은 있다. 이 수로로 표현된다. 역사상에서 구체적으로는 신이 있는가? 이성이 있는가? 영혼은 무엇인가? 자유는 무엇인가? 신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이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등이 주제로 논의되었다. 계속해서 P와 Q의 대화를 들어보자. 외계인이 있다고? 어떻게 알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우주가 무한하니까 지구랑 비슷한 물리적 조건을 갖는 행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같은 물리적 조건이라면 생명이 탄생 조건도 비슷했을 테니까. 지금 이 대화는 인식론적인 대화다. 인식론은 존재론처럼 있으냐 없으냐의 물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특정 존재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 뭐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수로도 표현된다. 우리가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등으로 논의된다. 그런데 존재론이든 인식론이든 대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선 존재론은 그 대상이 신이건 이성이건 외계인이건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의 대답으로 정해져 있다. 인식론 역시 대답이 정해져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성을 통해 경험을 통해 둘 중 하나의 대답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은 머리로 생각해봐서 알거나 직접 봐서 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앞서 Q처럼 대답한다면 Q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이성을 제시한 것이다. 인식론에 대한 답변으로 이성을 제시한 입장을 합리론이라고 한다. Q는 합리론자다. 반면 이성적인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 외계인과 접촉해서 눈으로 확인해야만 외계인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데 이를 경험론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존재론과 인식론은 각각 강조되던 시기가 있었다. 고대와 중세의 철학이 존재론 중심의 철학이었다면 근대 철학에 와서야 인식론적 철학이 논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근대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합리론과 경험론이 제시된 것이다. 현대 철학에 와서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지금부터 인식이 두 측면이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합리론, 데카르트 A. 우선 합리론은 합리주의, 이성주의라고 한다. 이름에서 풍기는 뉘앙스처럼 인간이 이성이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을 말한다.
특히 근대의 합리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을 제시한다. 프랑스나 독일에서 발전되었다고 해서 대륙 합리론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데카르트, 가상디,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이 있다. 그중 철학이 거대한 물질기를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방향 전환한 한 대표적인 인물이 데카르트다. 그는 철학 이외에도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17세기로 마지막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30년 전쟁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각지에서 진행되었는데, 오랜 전쟁으로 유럽은 허무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신과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어 있었다. 데카르트는 이런 불확실성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극복하려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방법으로 그는 반대로 모든 것을 의심해 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절대적 진리가 발견된다면 그때부터 이 단단한 기반을 토대로 모든 학문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카르트의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한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지식을 세 가지 범주, 즉 감각지식, 일반지식, 보편지식으로 나누어서 의심해보기 시작했다. 먼저 감각을 통해 얻는 감각 지식들을 의심해보자. 감각은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이 5가지로 이 5가지 감각 외에 우리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불확실하고 나를 속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이 든 컵에 꽂힌 빨대는 분명 곧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리 봐도 꺾여 보인다. 시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코가 막히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어딘가 정신을 쏟고 있으면 나를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을 때가 있다. 감각을 통해 알게 된 지식들이 오류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각을 통한 지식은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데카르트가 의심한 지식은 자연과학을 통해 얻는 일반 지식이다. 과학적 이론은 다양한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이고 정리된 지식이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와 같은 일반화된 지식은 하루 전에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이틀 전에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등이 무수히 많은 개별적 사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귀납법은 논리적 비약에 따른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관찰을 한다 해도 그 관찰은 언제나 과거의 관찰에 한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납법은 과거의 관찰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런 까닭에 귀납법은 언제나 미래에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지식인 일반 지식은 불확실하고 의심 가능한 지식이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는 의심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수학과 기하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데카르트는 이런 지식을 자연과학의 일반 지식과 구분해서 보편 지식이라고 불렀다. 일반 지식이 경험적 관찰을 토대로 귀납적으로 찾아낸 지식이라면 보편 지식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도달한 지식이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정의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이루는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이러한 정의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얻은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나 기하학의 지식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극단적으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이를 끝까지 의심해 보려 했다. 그가 제시한 상황은 수학적 사실을 항상 틀리게 만드는 악마의 존재였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가정해 보았다. 1 더하기 2는 사실 3이 아니라 원래는 4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악마가 존재해서 나를 속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1 더하기 2가 3인 것처럼 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데카르트가 이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은 어쨌거나 수학과 기하학이라는 보편 지식이라 해도 절대 의심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끝없는 의심 속으로 데카르트는 침전해 들어갔다.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는 의심이
바닷속으로 내려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그 끝에 데카르트의 발이 극적으로 닿았다. 어떠한 극단적인 과정으로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다. 사실 이 문장은 후에 데카르트에 의해 수정되어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되었다. 고로를 뺀 것이다.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고로를 넣을 경우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나의 존재함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인다.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생각한다와 존재한다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해 있는 것이었다. 그런 미세한 차이는 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어쨌거나 유명한 앞이 명제를 사용하기로 하자. 데카르트는 이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의심할 수 없는 제1명제라고 불렀다. 이 명제는 나눠서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나는 생각한다부터 알아보자. 단적으로 말해서 나는 생각한다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명제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의심하는 순간 나는 의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지 의심하는 순간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된다. 다음으로 나는 존재한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확실해졌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차례로 두 문장은 의심할 수 없음이 도출된다. 나는 생각한다는 의심할 수 없고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증명된다. 이제 나를 증명했으니 데카르트에게 남은 것은 세상에 대한 증명이다. 세상을 증명하는 일이 참으로 쓸데없이 보일지 몰라도 한번 의심해보기 시작하면 정말 의심스러운 게 세상이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실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식물 인간으로 10년째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당신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계일 수도 있다. 눈앞이 세계가 실제의 세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동양과 서양이 오랜 역사에서 등장하는 사고방식이다. 장자의 호접몽이 그렇고 서구 현대 철학이 하이퍼 리얼리티 개념이 그러하다. 어쨌거나 데카르트도 눈앞이 세계가 충분히 허구이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진짜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데카르트는 세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의 관념을 끌어들였다. 다시 제1명제로 돌아가자. 내가 생각하고 존재하는 것은 증명되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들여다보면 독특한 관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에 대한 관념이다. 이 관념이 독특한 것은 신은 개념상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나 자신도 의심하고 세상도 의심할 정도로 불완전한 존재인데 나에게는 이미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다. 질서에서는 무질서가 도출될 수 있어도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가 도출되지 않듯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함을 도출될 수가 없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귤나무 밑을 지나다가 나무 밑에 귤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떨어진 귤들이 별이 마방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다. 떨어진 귤들이 정말 우연히도 별 모양을 만들었거나 혹은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떨어진 귤들을 별 모양으로 배치했거나 당연히 후자가 당연한 답변일 것이다. 왜냐하면 질서란 질서를 계획할 수 있는 주체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무질서와 불완전성에서 질서와 완전성은 도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내가 신이라는 완전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외부의 절대적 존재가 나에게 신의 개념을 주입해 주어서일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존재로서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리해보면 데카르트는 나를 증명했고 내 관념 속에서 발견되는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외부에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증명할 차례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신은 개념상 완벽하기 때문에 이 개념 안에는 성실함도 포함될 것이다. 신이 개념상 신은 방만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나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실한 신은 나를 속이지 않고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이 있다면 세계는 존재해야만 한다. 차례로 나, 신, 세계가 증명되었다. 무신론자이거나 신자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증명인가 싶겠지만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해 나와 세계를 증명하는 과정은 그 내용보다는 형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 이전까지 이 시대는 신 중심이 중세였고 당시에는 신이 중요할 뿐 인간은 가치나 중요성을 갖지 않았다. 인간과 현실 세계는 신이 피조물로서 인간의 존재 의미는 신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신이 제1원인이자 신이 제1원인자이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존재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사유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모든 세계의 증명을 시작한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나의 이신과 회의를 통해서이고 나의 존재 증명이 신과 세계의 존재 증명보다 앞선다. 즉 인간이 이성이 우선이고 신과 세계는 이로부터 파생되어 증명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아직도 신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데카르트의 작업을 평가해볼 차례다. 우선 그의 사고는 존재론적인가 아니면 인식론적인가? 그는 나, 신,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과 세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인식적 측면을 탐구했다. 따라서 그는 인식론적인 물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데카르트를 근대 인식론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그는 어떻게 나와 신과 세계를 증명했는가? 현실 세계를 관찰하거나 사람들에게 전화 설문을 돌려 통계를 내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만을 진행했다. 즉 데카르트는 합리론적 철학을 전개한 것이다.